저는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남편 차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나온 그날 이후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 편리하다는 이유로 경차를 끌고 다닙니다. 남편은 중형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요. 그날 약속 장소가 갑자기 외곽 지역 쪽으로 바뀌어서 제가 경차를 두고 남편 차를 끌고 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 차도 아니고 같이 대출금 갚아나간 차이기 때문에 공용차라고 볼 수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차키를 건네줄 남편이었지만 그날따라 안절부절 못하며 오늘 엔진오일 경고등이 떴다는 둥, 차가 너무 더러운데 그냥 제 경차 타고 가면 안 되냐는 둥, 그 차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저는 약속 시간에 촉박해서 상관없다고, 엔진오일 경고등은 내가 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차키를 뺏어돌다시피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에 타니 차가 더럽기는커녕 엄청 깨끗하고 엔진오일 경고등도 안 떠 있더라고요. 뭐지? 하는 생각도 잠시, 약속에 늦어 정신없이 운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던 중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어 충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줄을 찾으려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저는 처음 보는 화장품 파우치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을 고치거나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에 파우치를 두고 다니지 않아요. 그거 보자마자 남편 옷을 따라 이상한 행동한 것도 그렇고 문득 불안한 직감이 들어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미친 듯이 열어봤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 립스틱이랑 파우더 같은 화장품들이 들어있었고 임신 테스트기 하나도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 바람 피웠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처음 증거 발견했을 때 어떠셨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셨겠죠?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동안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에서 일주일에 2-3번은 야근까지 했던 남편이었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남편이 불쌍해 저희 친정부모님은 녹용까지 지어 보내주셨습니다. 남편 상사가 워낙 개팍해서 일요일에도 테니스다, 스크린 골프다 끌려 나간 적이 많았고 그렇게 주말에 나갈 때마다 죽상 울상을 하며 나갔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안쓰러웠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고 배신감이 미친 듯이 밀려들어와 뒤늦게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더군요. 연애하면서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의 외도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남편 폰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깨끗했고 집에서는 항상 가정적인 남편이라 설거지며 청소도 도맡아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맞벌이 하면서 을에 갖는다는 집안일 분배 갈등도 저희 부부는 없었고 다만 저희에게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가 되어가는데도 임신 한 번 되지 않아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도 다녔어요. 저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자궁이나 난자 상태가 평균 나이보다 어리고 건강하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같이 난임병원 다니면서 알아보자고 했더니 곧 죽어도 본인에겐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게 모순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해까지만 자연 임신 기대해보고 계속 안 되면 내년부터는 난임병원 다니자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임신을 엄청 재촉하셨습니다. 남들은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임신하고 손주 안겨주는데 저희는 왜 이렇게 늦대냐며 구박 아닌 구박도 많이 하셨죠. 제가 일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관두라고 종용하실 때도 있었고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이거든요. 나이가 많아 그런 것 아니냐면서 임신에 좋다며 어디서 출처 불분명한 약초들을 집에서 야매로 다려 저에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뭐뭐 들었냐니까 시어머니 본인도 모른다네요. 그런 걸 어떻게 먹습니까?
당연히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죠.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잔소리 엄청 나시거든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이는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은 애처가 소리도 들을 정도면 말 다 했죠. 연애 때도 저에게 참 잘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임신 스트레스 주시는 것만 빼면요. 그런 사람 차에서 여자 화장품과 임신 테스트기가 나왔다는 사실은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라는 사실이었고,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 웃기더라고요. 집에 귀가하지 않고 카톡에도 답장 없는 저에게 남편은 계속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제가 연락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집착하며 부재중 남기지 않습니다. 차 못타게 했던 거 하며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전화하는 거 보면 뭔가 캥겨도 단단히 캥긴다는 뜻이겠죠. 전화 안 받고 바로 친정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 아파트에 차는 됐어도 막상 올라가기가 두렵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을까 봐요. 그렇게 주차장에서 엉엉 통곡하니 새벽 1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되든 결론을 내자 싶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 파우치를 손에 들고요. 집에 가니 자고 있을 남편이 웬일로 깨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 늦게 왔냐면서 화를 내더니 차키부터 달라고 제 주머니를 뒤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파우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정말 역겨웠습니다. 제가 파우치를 열어 그대로 바닥에 내용물을 쏟아 부었어요. 임신 테스트기를 남편 눈앞에 보이며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사실 회사 형한테 차를 빌려줬거든. 형수님 거 같아. 지난주에 차 빌려줬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사 형한테 당장 전화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새벽 1시인데 저더러 제정신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더러 의붓중이라면서 매일 주말까지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지금 의심하는 거냐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새벽 1시에 회사형 깨우는 건 안 되고 이웃 주민 깨우는 건 되나 봅니다.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그 파우치를 다시 뺏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수하려고 했고 몸으로 신랑 일을 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대로 저를 온 힘을 다해 현관에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발장 모서리에 허리를 박아서 정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씩씩대면서 저에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형수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니, 새벽까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다 온지도 모르는 당신이 더 의심스러운데? 바람은 네가 피우고 지금 나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하며 윽박지르더라고요. 최소한 무릎이라도 꿇으며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와중에 파우치는 꼭 사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악스럽게 임태기를 빼앗더니 그대로 부엌에 성큼성큼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찬장을 뒤져 믹서기를 꺼내더니 그 임태기를 그대로 갈아버리더라고요. 엄청난 소음을 내며 그대로 부서져 버렸고 남편이 산산조각난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임태기를 남편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미친놈이라고 욕했더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어 녹음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부증에 언어폭력으로 저에게 위자료 받고 이혼하겠대요. 불과 7시간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았던 남편이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이 지옥 같았고 그 와중에 정신 차리자 싶어서 어떻게든 남은 증거물이라도 사수하자 싶었어요. 남편이 제 생각을 알았는지 파우치까지 뺏어가려고 했고 제 옷을 뒤져 차키를 뺏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지 방으로 가더라고요. 여분 차키가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그 틈을 타서 파우치와 그 임태기 조각을 가지고 미친 듯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저를 잡으려고 현관을 나서더라고요.
엘베를 보니까 꼭대기층에 가 있고 남편은 또 저를 쫓아올 것 같은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저는 계단을 택했고 넘어지다시피 하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남편도 괴성을 지르며 따라오더라고요. 소름이 돋아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오싹합니다. 그렇게 제가 찰나의 순서로 먼저 차에 도착했고 앉자마자 차를 잠궜습니다. 남편이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더라고요.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울면서 운전하다가 어느 한가해 보이는 공터에 차를 대고 또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불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안 나오더라고요. 회사, 집 왔다 갔다 하는 기록만 남아 있었고요.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음소거를 해놨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저에게 늘 불박 음성을 켜놓으라고 합니다. 사고 시 제가 한 말이나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꼭 소리도 녹음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불박 음소거를 해놓다니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제서야 제가 성급히 남편에게 모든 걸 오픈한 게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 내지 말고 천천히 증거 수집해서 나중에 터뜨려야 했는데 순식간에 패닉이 오니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은 지금쯤 본인 핸드폰이랑 집 구석구석을 뒤져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고 있을 테고 저는 하나 남은 이 차라도 샅샅이 뒤져 무어라도 더 캐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박에 매달려 지난 시간을 보고 있는데 지워지기 직전인 한 달 전에 찍힌 영상에 눈을 의심하는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 걸 보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는 시댁 갈 때 차 밀린다는 이유로 거의 KTX를 타고 다니고 이 차를 끌고 시댁에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시어머니가 이 차에 타셨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에서 시어머니가 차 앞 유리창에 찍힌 그 시점 전후로 미친 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가 차에 탄 날은 불박에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신 이후부터 다시 음소거가 시작되었고요.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정황은 이랬어요. 차는 남편 회사 주차장에 대여져 있었는데 차량 앞으로 시어머니랑 남편이 찍히더라고요. 앞에서 무언가 얘기하더니 시어머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차에 타서 얘기하자는 뉘앙스로 표현했고 그렇게 두 모자가 차에 타자마자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모두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엄마, 현주를 왜 만나? 아니,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결정을 좀 해. 너나 세아가나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어쩔 거야. 현지랑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현지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거고. 그럼 너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엄마,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해볼게. 아무튼 난 지금이 좋아. 현지도 아직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가 봐. 내가 현지한테 전화해보리? 저번에 나랑 만났을 때는 어머님 하면서 현지도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야. 애가 어려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막상 결혼하자고 하면 빼. 튕기는 거야. 네가 잘 좀 구슬려봐. 그런데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임신이 안 되니? 그러네.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긴 한 건가? 네 형처럼 너도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니? 아유, 엄마. 남사스럽게 그런 말을. 아니, 검사라도 좀 해봐. 세아기도 그렇고 현지도 그렇고 왜 관계를 하는데 임신이 안 돼? 엄마, 검사는 죽어도 싫어. 엄마는 아들 둘 있는 게 전부 남자 구실 못하는 놈들이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현지한테 그만 연락해. 부담스러워해. 네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니 그렇지. 둘 중에 하나 빨리 정리하고 빨리 애 가져. 네 아빠 유산 작은 아빠한테 다 가게 생겼어. 엄마, 알겠어. 그만 좀 해. 그렇게 시어머님은 차에서 통화를 좀 더 하시다가 둘 다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별거 찍힌 거 없고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20분 남짓 대화 내용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남편 상간녀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만나고 전화통화까지 할 정도였으면 꽤 친밀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유산에 관한 얘기는
시아버지 쪽에 현재 가치 120억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작은 아빠에게 가게 생겼습니다. 가정사가 있어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작은 아빠 쪽으로 못 가게 하려면 형님이나 남편이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아주버님은 난임병원에서 이미 정자 건강이 안 좋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난임병원 다니며 형님네 부부가 노력하고 있고요.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병원에 다니자고 했던 건데 남편은 본인도 정자가 비실비실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런지 곧 죽어도 병원 가서 검사는 안 하겠다고 고집부리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지만 남자 자존심이라 그런가 싶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증거가 손에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동트기만을 기다려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가져간 모든 것들은 외도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고 제가 집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모습도 영상에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남편 대면하기 전에 동영상 켜놓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길로 병원에 가서 허리로 전치 2주 진단 받았고 신경정신과까지 가서 모두 진단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고 제가 쳐들어갈 것까지 예상하셨는지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절 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녹화 켜놓고 얘기할 거라는 걸 예상하셨는지 계속 발뺌하시더라고요. 글쎄, 우리 아들은 그런 적 없대도 너 의부증이 너무 심한 것 아니니? 어머님, 현지랑 따로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계속 오리발 내밀지 말고 이제 사실대로 좀 말하세요. 어머님 그러시면서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셨어요? 뭐? 시어머니 대접? 의부증에다 싸가지까지? 안 그래도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참에 이혼해라 그냥. 나이도 많아서 임신도 안 되나 본데 너 같은 하자 있는 년은 나도 빨리 치워버리고 싶다. 네? 하자가 있다고요? 하자는 어머님 아들이 있는 거고요. 아주버님 정자 상태 최악이라면서요. 유전인가 보죠. 저는 멀쩡해요. 뭐? 너 말 다 했냐? 하시며 저에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홧김에 던지시더라고요. 저 그거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궜어요.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와중 저는 어머님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친, 그 현지라는 상간녀랑 어머님이랑 통화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남편이랑 상간녀랑 둘이 데이트하는 사진도 어머님한테 보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상간녀한테 명품백도 2억에 주신 모양이더라고요. 상간녀는 이제 겨우 25살이었고요. 이미 어머님이랑도 많이 친해진 듯 보였고요. 남편이랑 어머님과의 카톡은 다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전부 신속하게 증거 옮겨놨습니다. 그 와중에 화장실 밖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 질렀고요. 야! 빨리 나와! 너 내 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나와 이년아! 제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옮기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에 있는 폰부터 대뜸 집어가며 저에게 손을 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손목을 탁 잡고 말했습니다. 정자 안 좋은 것만 유전인 줄 알았는데 쓰레기 같은 인성도 유전이었나 보네요. 애미나 그 아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음침하게 호박씨 까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친 것, 너 내 폰 가지고 뭐 했어? 어? 이혼은 당연하고 당신네 집안 내가 만천하에 알려서 아주 개망신 시킬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정말 진흙탕 싸움 그 자체였고 남편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 중 40%가 인정이 되어 결국 남편의 유책으로 결정났습니다. 위자료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겨우 1,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이 그렇더라고요. 재산 분할하느라 또 머리가 꽤나 아팠지만 아무튼 제 쪽으로 유리하게 마무리 짓는 중이고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아버님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8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연년생으로 아들 둘이 떡하니 생겼겠어요. 저도 그걸 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 쪽 친척에게 들은 사실인데 시아버지도 정자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아님 불구인 건지 계속 임신이 안 되었고 어머님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지쳐서 외도를 하셨다네요. 그런데 바로 임신이 된 거죠.
더 충격인 건 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외도하고 나서야 아이가 생긴 게 드러나면 사람들 앞에서 아버님 본인이 남자 구실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요. 정말 콩가루 집안이었지 뭐예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아이가 안 생긴 채로 이혼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막장 집안에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실에 한동안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솔직히 작정하고 속이는데 당해낼 사람이 어디 있나 싶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희 친정집에 쳐들어와서 아들 인생 책임지라며 난리쳤고 저희 엄마가 변기에서 물 퍼내서 시어머니에게 부어버리고 쌍욕하며 내쫓으셨습니다. 현지라는 상간녀는 남편 회사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회사 계약직 사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명품도 사주고 그러니까 1년이나 옆에 붙어 있었는데 저희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몰라요. 또 어떤 여자를 만나 두 모자가 철저하게 속이며 제2의 피해자를 만들지. 저는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그 꼴은 정말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 쪽에 이 얘기를 전부 흘려보냈습니다. 친했던 남편 직장 상사 와이프 얘기로는 전부 남편 얘기로 떠들썩해졌던 것 같더라고요. 인사고과에 인성과 평판 역시 중요한 회사라 아마 좌천되는 건 확실할 거고요.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퇴직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하던데 남이사고요. 그 상간녀도 개망신 당하고 회사 관뒀다더군요. 솔직히 더 처참하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안 전부요.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고 친정 부모님 옆에서 서로 잘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담치료사 선생님의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로 많이 힘들어했을 분께 저도 말해드릴게요. 일이 그렇게 된 건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곳 사연 게시판을 참 자주 보는데요. 4년 전 위암 수술 받고 회복하면서 이곳이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도 건강이지만 시댁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저도 이곳에 올려보고는 싶었지만 누군가 알아볼까봐 참아 쓰진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는 용기 내어 한번 써봅니다. 제가 너무 심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랑 쌍욕 주고받고 대판 싸운 이후로 사실상 절연 상태죠. 어떻게 시모랑 그렇게까지 심하게 싸우게 됐냐고요? 앞서 저희 시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저희 시모랑은 결혼 초부터 크고 작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만 셋인 저희 시댁인데 동서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누가 더 시댁에 잘하나 묘하게 경쟁시키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큼지막한 사건으로는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시부모님 들이라며 굴비를 보냈는데 니들은 뭐하냐. 막내 며느리가 말하기를 손윗 동서들한테 배울 점이 없다더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첫째, 둘째 며느리가 막내 동서에게 화가 나서 물어보면 그런 말 한 적은커녕 심지어 굴비도 아닌 그냥 멸치 한 박스 보냈던 거더라고요. 뭐 첫째 며느리 연봉이 1,500만 원이나 올랐다 어쩐다 하며 다른 며느리들 기 죽여놓곤 나중에 확인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들이 시모에게 항의하자 시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착각했다고 하며 도리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잡는다며 피해자이신 척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소시오패스 끼가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초반 서로 미묘하게 사이 안 좋았던 며느리들은 모든 오해를 풀고 나중엔 똘똘 뭉쳐서 끈끈해졌어요.
그래서 셋째 며느리가 들어온 지 2년 좀 지나서부터 시어머니에게 역공격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죠. 어머님, 우리 막내 동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는데 왜 또 거짓말이세요? 아니, 거짓말이라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깜빡깜빡한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거짓말했다고 몰아가는 게냐?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다뇨. 벌써부터 그러시니 걱정이네요. 병원이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아무래도 뇌검사를 좀 받아보셔야겠어요. 뇌검사? 치매라는 거냐? 니들 진짜 웃긴다. 하시며 속상하다고 아들들한테 하소연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모는 며느리들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실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형제들 모두 부부싸움을 자주 했거든요. 특히 막내 서방님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저에게 시어머니 너무 싫다고 하소연도 많이 했었는데 둘이 몇 년 동안 사내에 만에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서방님은 이혼 후에 시어머니를 아예 안 보고 삽니다. 첫째 아들인 형님네는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고요. 그 불똥이 고스란히 저에게 튀었죠. 솔직히 막내 아들네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른이라도 본인 잘못을 좀 뉘우치고 변할만 하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막내 서방님이 이혼한 이유가 며느리들이 제대로 집안 컨트롤을 못해서라며 저희 탓을 또 하더라고요. 니들이 잘 좀 해서 막내 동서를 달랬어야지. 손이 동서들이 돼가지고 막내가 그렇게 이혼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냐? 형제 식구들이 잘 되면 어머님 덕분, 못하면 다 저희 며느리들 탓이라며 그렇게 결혼하고 15년 넘게 괴상한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았습니다. 아들들도 어머니에게 진절머리는 나지만 솔직히 아들 셋 모두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밥벌이 잘하고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공이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십니다. 시아버지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긴 했지만 친구들을 워낙 좋아해서 술값으로 거의 돈 다 써버리시고 퇴직하고 나서는 그나마도 모은 돈을 몽땅 주식으로 까먹어버리셨어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은 시어머니가 하셨고 교육열이 높으셔서 세 아들 모두 잘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솔직히 본인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매몰차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사실상 아들들한테는 끔찍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시어머니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며 머리 싸매고 방을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십니다. 고집이 대단하세요. 그래서 형제들이 택한 생존 방법은 어머님 앞에선 어머님 편을 들고 부인 앞에선 부인 편들기였어요. 참 저희 부부도 많이 싸우긴 했는데 애들도 생기고 나이도 먹으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변하지 못할 시어머니시니 서로 적당히 위로해가며 최대한 평화를 지키며 살게 되었어요. 며느리들 잡기에 가장 좋은 주제는 뭐니 해도 우리 아들 밥 뭐 해먹이고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죠.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이혼하고 첫째 아들네가 호주로 이민 간 이후부터 더욱 저희 집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손자들 보며 살고 싶다고 저희 아파트 단지 옆동으로 이사도 오실 정도였습니다. 무려 시어머니 혼자서요. 저 몰래 부동산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희 아파트 단지 제일 작은 평수에 전세로 들어오셔서 4년이나 살다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을 봐주셨냐고요? 아니요. 그냥 애들 귀여운 재롱만 잔뜩 누리시곤 애들 한 번 제대로 봐주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 있을 때 같이 애들 보려고 하셨고 혼자서는 절대 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희 집 어린 둘째 꼬드겨서 집 비번 알아낸 다음 그냥 화장실 드나들듯 저희 집에 오고 가셨습니다. 반찬 한 번 제대로 주신 적도 없으면서 냉장고는 왜 또 그렇게 자주 열어보시는지. 얘, 냉동실에 이거 뭐니?
네, 그거 강된장이에요. 애들이 거기다 비벼 먹는 거 좋아해서 소분해서 냉동해 놓은 거예요. 강된장? 네 남편은 이렇게 자작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국물 많은 걸로 좀 해놔. 애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좋아하던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겠지. 우리 아들은 비벼 먹는 거 안 좋아해. 와이프 때문에 입맛도 강제로 변했구먼. 어머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저희 남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사는 줄 알겠어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제발 그렇게 좀 말씀하지 마세요. 뭐? 에휴, 남들은 아들 셋 있다고 효도 받으면서 살겠다 하던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죄다 애미 무시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까 몰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저를 참 많이도 긁으셨죠. 물론 저도 내내거리며 살진 않았죠. 할 말은 다 하고 살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참 지독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시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 나가 살고 계시겠어요. 두 분은 저런 상태세요. 따로 사십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힘들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되도록이면 제 편을 들어주려고는 했죠. 가뜩이나 애들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본인 할머니가 괴팍하다는 사실을 인지해갈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시곤 더욱더 심술을 부리시곤 했어요. 어느 순간 그 타겟이 오롯이 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어머님께 할 말 다 하고 살고 이따금 전화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명절에 저한테 헛소리하며 또 속 긁으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애들도 남편도 두고 저 혼자. 솔직히 십수년 동안 별 사건이 다 있었는데 어머님이라고 저를 좋아하시겠어요? 미운 정도 아니고 그냥 제가 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랑 애들 덕분에 이혼 생각까지는 하며 살진 않았지만 시어머니로부터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무시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평소처럼 그냥 위염이려니 하고 약만 받고 가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위 내시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중학생,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천원인 것은 암 형성 초기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이고 수술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암이라는 사실은 참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가족력도 없었기에 저희 친정 역시 난리가 났었죠. 제 인생 중 유일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게 바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인데 그런 고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암이 유발된 것은 아닐까 하시며 친정 부모님이 정말 많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암 수술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친정에 불려간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다시는 스트레스 못 받게 하라고. 안 그러면 이혼시키고 애들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다 데려와 키우시겠다면서 그야말로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남편도 눈물로 후회하며 그동안 일에 바빠 은근히 저와 시어머니와의 상황을 외면했던 지난날을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됐어. 암 걸린 게 꼭 어머님 때문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 역할 잘할게. 나 믿어줘. 그러니까 수술 잘 받고 이제부터 더 건강해지자. 남편은 그렇게 앞으로 평생 제 편이 되어주겠다며 눈물로 약속했고 저는 암 진단 받은 그 다음 주에 바로 입원해 검사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펫CT 찍어서 다른 곳 전이된 사실 없다는 것까지 확인한 뒤 그렇게 수술 잘 마치고 열흘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수술인지 온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내내 굶다 미음 조금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동안 아들놈들이 빈집 엉망으로 해놓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 열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제 엄마 아프다고 지들끼리 제목까지 열심히 대청소 해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던지. 아무튼 그렇게 수술받고 회복하면서 친인척들 위로 전화를 참 많이도 받았네요. 미국 간 형님이 이혼한 저희 막내 도련님 전처한테까지 연락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전 막내 동서가 울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들 사이는 꽤 각별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는 딱 한 번 문자로 수술 잘 받거라. 메시지 온 것 말고는 병문안 오시거나 전화도 일체 안 하시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만약 시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며느리인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머니 아마 뒷목 잡고 쓰러져서 중내산에 하시고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실 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편히 쉬면서 회복 잘 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예전만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저 수술하고 나서 걱정돼서 오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연락 안 하셨다는 서운함을 잠시 잊은 채 어머님을 잘 맞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 수술을 받기 전과 너무나도 똑같은 태도이시더라고요. 제 얼굴 보자마자 그래, 수술 받느라 고생했다. 이제 아프지 말거라. 한마디 하시더니 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또다시 냉장고를 열어 에휴, 이건 뭐 어른이 먹을 음식은 하나도 없네. 죄다 환자 음식 아니면 애들 것뿐이라니. 하시며 혀를 차시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네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암 초기에 수술한 거면 그냥 작은 혹덩어리 하나 떼어낸 거잖니. 네가 항암을 해서 힘이 쭉 빠져 기어다니는 것도 아닌데 아범 먹을 건 좀 잘해줘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제가 초기였던 건 맞지만 그래도 암 수술이었고 이제 겨우 죽 조금 소화시켜요. 그러니까 진작 네가 몸 조심했어야지. 대번 전처럼 호통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누우시더니 애들 오는 거 보고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며 눈을 붙이시더라고요. 저더러 저녁까지 차리라 이거였죠. 저녁은 무슨 아직 기력이 딸려서 애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는데 제가 이 와중에 시어머니 저녁상까지 차려드려야 하나요? 그냥 문 쾅 닫고 안방 들어가 누웠습니다. 거실에서 뭐라 궁시렁거리시는 소리가 들리면서 현관문 크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셨더라고요. 그 일이 엄청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문자로 저에게 막 뭐라 퍼부으시더라고요. 아프다고 시애미도 안 보이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앞이 안 보여서 넘어졌고 무릎에 피가 철철 난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아프신데 문자는 어떻게 그렇게 길게 쓰셨는지 그냥 답장도 안 하고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문자 보자마자 얼굴이 벌개지며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화내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오지 마시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남편이 끊었고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정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죠. 시어머니가 웬일로 저에게 택배 보냈으니 잘 챙겨 먹으라 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정말로 무거운 아이스박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웬일인가 싶었고 드디어 본인이 너무 하시단 걸 깨달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 챙겨주신 적 처음이었거든요.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는데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활짝 열어본 후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운 불족발 2kg에 쑥떡 한가득, 닭똥집 튀김, 수제 돈가스 등등 제가 먹지도 못할 것들이 한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어쩜 귀신같이 맵고 기름지고 소화 안 되는 것만 골라 넣으신 건지.
너무 황당하고 소름이 끼쳐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에게 온 택배가 맞나, 혹시 옆집으로 가야 할 택배를 잘못 연 것은 아닐까 싶어서 택배 송장까지 다시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이 택배 저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받았니? 잘 받았다는 인사를 너는 이렇게 앙칼지게 하니? 네? 위암 수술하고 한 달도 안 된 저한테 매운 불족발을 먹으라고 보내신 게 정말 맞다고요? 그래, 그거 포장한다고 고생했는데 안 터지고 잘 갔지?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똑같이 소리를 지르시며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되려 따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내가 너 먹으라고 보낸 거랬니? 잘 챙겨 먹이라고 보낸 거잖아, 네 남편. 우리 아들 스트레스 받을 때 꼭 맵고 짠 거 먹으면서 푸는데 너 간호한다고 맛도 없는 맹맹한 밥 먹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좀 챙겨 먹이라고 보냈다. 야, 너는 네 남편이 잘 챙겨주잖아. 그래서 난 내 아들 챙긴다. 왜? 그 말에 제가 어머님이 보내신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네, 어머님 말대로 잘 챙겨 먹어라가 아니라 잘 챙겨 먹여라 였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거였더라고요. 더 열받았습니다. 미움에서 죽으로 넘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직 기력도 없는 제가 남편 간호받으며 편히 있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려우셨던 걸까요? 워낙 전적이 화려한 시어머니라 그런지 저 엿먹이라고 일부러 보낸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딴 택배 보내니 즐거우세요? 뭐? 이딴 택배?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네? 아니, 이번 기회에 그냥 남 하시는 거 어떠세요? 뭐? 인연이 보자 하니까 네 천박한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어? 어떻게 시애미한테 그렇게 말을 처하고 지랄이야? 뭐라고요? 그래, 우리 친정에서 가르쳤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한테 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우리 현명한 친정엄마가 늘 하신 말씀이다. 왜? 뭐? 인연이 미쳤나? 미쳐서 지랄하는 건 당신이야. 왜? 또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며느리 때문에 못 살겠다 엉엉 울어보셔. 당신 아들 이제 눈도 꿈쩍 안 할걸? 뭐? 이게 암 걸렸다고 아주 상전납셨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랑 당장 이혼하라고 해야겠다 아주. 그래요. 남편 오면 내가 물어보죠 뭐. 이 불족발이랑 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야겠어요. 남편이 어머님 선택하면 남품 반품하고 나를 선택하면 이 쓰레기 같은 불족발 바로 어머님한테 반품할게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이렇게 질러본 거였거든요. 상상만 하던 일인데 진짜로 이렇게 내질러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쌓였던 게 확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날 남편한테 제가 택배 보여주니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본인 엄마지만 진짜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러가며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연 끊는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그 불족발 가득 들어있어 쳐다보기도 싫었던 택배는 고스란히 시어머니 집으로 반품해버렸어요. 한여름이라 다 상해서 도착했겠죠. 시어머니도 자존심 상했는지 그 이후로 연락 없고요. 저도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그 심술보 가득한 얼굴 안 봐서 좋고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참았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저 하나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다는 생각에 최대한 참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걸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건강관리 잘했고 주 3일 운동도 다니면서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산정특례자이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완치 판정 받네요. 시어머니는 가족들 아무도 연락이 안 닿아 혼자 외롭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고모님께 들은 바예요. 저더러 좀 가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고모님도 시어머니한테 당하신 게 많아서 꽃이다는 뉘앙스로 저에게 전해주신 거고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사연 하나씩은 다 있다지만 저희 집이 좀 스펙타클한 것 같기도 하네요.